자, 이제 계약의 소멸 관련한 쟁점 확인하겠습니다. 해제, 해지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특히 요 근래 문제의 대부분은 합의 해제, 합의 해지를 가지고 거의 매년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제나 해지 둘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철, 상초, 취, 해해 여기 들어갔을 때 해제, 해지, 그리고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서 문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어떤 법률 행위라는 것이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 무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애초에 계약 자체가 아무런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관상 뭐 손해가 발생한다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때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해서 제한능력자,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되게 되면은,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고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역시 동일한 논리구조로 취소를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이 될 테고, 그리고 이제 유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자, 이 유효인 법률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이 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간에 해제라고 하는 것 또는 해지라고 하는 것이 해제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다만 주의하실 게 해제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소나 무효에 있어서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해제, 유효했을 때 나중에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바로 손해배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이 틀을 기본 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위 장래효라고 하는 것은 해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게 유효가 되게 된다. 그때 추인 있게 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장래효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해지라고 하는 거, 장래효. 그 다음에 이제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했을 때 장래효. 그리고 좀 어려웠던 것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일단 전체 그림 비교를 해봤고요. 자, 먼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예시를 하게 되면, 갑하고 을 사이에 내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1억에 사겠습니다라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면, 자, 이제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매도인은 등기를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계약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의무를 각각 잘 이행을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일방 당사자가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만약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해제권 행사를 해서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게 될 테고, 그 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자기는 대금 지급했는데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한 이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로 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출제 포인트, 해제권 행사라고 하는 거 되게 간단한데요.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해제가 되면,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전부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인이 여러 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병, 매수인이 을과 병이 공동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을한테만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뭔가 불합리하죠. 왜? 판을 다 엎어버리는 거니까. 해서 해제권 행사는 어떻다?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쉬운 주제,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요즘에 잘 되지 않아요. 유치하기 때문에. 원래 해제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대금 지급해라.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 경고 문구 붙이는 것, 이걸 우리가 최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법적 성질은 소위 이름하여 준법률 행위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동철 상초취해 물권의 포기, 그 다음에 계약의 유형으로서 합의 해제, 합의 해지 이런 것이 아닌 바야 나머지가 뭐가 된다? 준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이래 보셨고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최고하고 나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슈가 되는 거, 자,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해서, 자,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이 됐는데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건물에 홀라당 다 타버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갑은 을이나 병한테 소유권 이전기를 해줄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을이나 병은 뭘 할 수 있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권 바로 행사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필요가 없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자, 자신의 채무 이행을 해야지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장난하는 경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지금 매도인 소유의 부동산이 이행기 전에 건물에 홀라당 다 타버려서 이게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됐을 때 굳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다음에 당신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갈 일은 아니고요. 자신의 채무 이행할 필요도 없고 최고로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 갈 테고, 또 하나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 결혼식 날 꽃배달 사건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시일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해야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법률행위를 가리켜서 정기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후 2시에 결혼식이니까 그 전까지 꽃을 배달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사안에서 상대방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꽃가게 아저씨가 꽃을 배달해 주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이행불능과 거의 동일한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죠. 2시는 2시에는 도대체 이제 꽃을 배달할 수 없어지게 되니까 이때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로 뭐라고요? 바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더러웠던 게 정기행위를 예시를 하면서 바로 지금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해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이행불능이 됐든 정기행위든 간에 현실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근데 거기다 대고 굳이 야 당신 왜 채무를 이용하지 않느냐 이행을 해라 라고 얘기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최고 없이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제 의사표시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이행불능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굳이 최고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서 좀 쉬운 문제 23회 24회 좀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약 해제권 행사 전 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최고의 과정 또 예외적으로 이런 이행불능이나 정기행위에 있어서는 최고 없이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 그 계약은 당연히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해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하게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해서 소급표라는 개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파생되는 문제가 원상회복의 문제. 무효가 됐으면, 자, 지금 해제권 행사에 따라서 자 가십시다. 그림을 그리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했었습니다. 유효했는데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이미 급부의 지급이 있었다면 당연히 무효니까 원래 봤던 거 다 토해내야 되는 걸 원상회복의 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아마 지급을 했을 테고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니까 매수인이 뭘 한다?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무효니까 이미 이루어진 급부라고 하는 것은 다 토해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원상회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우리가 이제 이건 별게 아닌데,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두 사람 사이에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계약금만 넣어놓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법률 관계 정리해야 되죠.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받았던 계약금 자체는 어떻다? 돌려줘야 된다. 원인 없이 받은 거니까요. 다시,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던 그런 사안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채무 불이행을 원인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이미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했던 계약금도 뭐야?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누구한테? 매수인한테 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이 계약금을 당연히 반환해야 될 것이고, 대신 그 다음 단계에서 매수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매도인이 계약 해제를 하는 경우, 자, 매수인의 귀책 사유를 원인으로 해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람들이 다들 손해배상 받은 손해배상 얘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쥐고 있는 이 계약금 받은 거하고 통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 부당이득에 해당되니까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그리고 나서 매도인은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현실하고 잘 안 맞아. 보통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걸어놨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잔금 등을 치르지 않게 되면은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어쩔 줄 몰라요. 중개업자도 왜 그럴까? 돈이 없다는데 어찌했을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야. 그럼 매도인은 해제권 행사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소송 가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뭐 복잡스러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뭐 어떻게 기분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받았던 계약금 먹고 그 다음에 계약 없던 일로 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예,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야. 현실은 뭐야?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았던 계약금은 당연히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원상회복의 문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따로 뭐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매도인은 뭘 해야 된다고요? 받았던 계약금을 일단 돌려줘야 된다고. 받았던 계약금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매수인 그랑 묶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같이 가는데, 다시 두 단계로 나눠가야 돼.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급부라고 하는 거, 주고받은 거 있으면 어떻다? 다 토해내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 출발점이 돼야 돼. 그게 우리가 이름하여 원상회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원상회복 있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해제권을 행사한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혀 별개의 문제야. 이걸 이제 뭉뚱그려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자, 소급해서 해야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해서 중개 있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둘 다 서로 동시에 줘야 된다. 나중에 피배임, 이거는 동시이행항명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나머지는 뭐 무조건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자, 원상회복을 한다라는 얘기, 아까 지금 이제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계약금은 어떻다고요? 돌려줘야 돼. 원상회복. 원상회복이라는 얘기는 그 사이에 이자도 어떻다?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명제가 되는 거야. 원상회복의 의미는 뭐까지? 이자까지 다 합쳐서 반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 해제하는 경우도 똑같은 논리 구조야.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매 계약을 해제를 했다.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받았던 계약금에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것을 원상회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손해배상 청구. 다시 이거 반드시 두 단계로 나눠서 보셔야 돼.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퉁치려고 자꾸 한다고 그걸 나중에 상계라고 하는데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됐기 때문에 원상회복의 문제는 항상 계약금이 문제가 될 테니까 이자까지 함께 묶어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맺힌 게 있으면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로 가는 거지. 이걸 묶어서 퉁쳐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해제권 행사, 전 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 최고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러나 이행불능 또는 정갱이, 이건 이제 최고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최고 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서로 주고받았던 것과 동시에 서로 다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 될 것이다. 특히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수인한테 누가 해제를 했든 간에 매도인은 받았던 계약금에다 이자까지 쳐서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 계약의 해제 등으로 해서
손해를 받은 사람, 해제권 행사했던 사람이 주로 손해를 주장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원상회복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 파트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퉁치는 걸로 무식한 티 내는 겁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중개업 하실 때, 중개하실 때도 마찬가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제 등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의 문제다. 비슷한 논리 구조가 저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근데 하지 않아서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받았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제하고 자 이게 과정에서 중개 의뢰인이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 그 퉁치지 못하는 거야. 자, 그건 그거대로.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자, 중개가 완성이 됐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소멸했다라고 했을 때 중개 의뢰인 등은 누구한테?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당연히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 문제하고 그 중개보수는 중개보수대로 누구 입장에서? 개공 입장에서 중개 의뢰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중개보수 지급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실 정확하지 아니한 확인 설명 때문에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개 의뢰인은 개공한테 따로 뭘 하면 된다. 바로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문제, 해제 문제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법률 관계를 받아들일 때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복잡하니까 소송 가기도 귀찮고 등등등의 이유로 해서 퉁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최소한 우리 법 체계에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계약서에 써 있는 경우 계약서에 특이하게 써 있다는 게 어떤 얘기죠? 그다음에 뭐 계획 상환을 써 있는 경우 그건 이제 해약금 해제에서 전혀 다르게 다뤄지는 부분이고 그 해약금 해제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게 지금 채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문제가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매매 계약에 있어서만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 해약금 해제라는 주제는 별개의 문제로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건 따로 이해하실 문제고 여기서는 이제 매매 계약 체계라고 뭐 계약금 계약이 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금 계약들 문제로 별개의 문제로 가는 거고 일단 매매 계약 자체에서 해제가 이루어지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의 문제. 그래서 이자 당연히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누구 잘못이고 중요한 게 아니야. 매도인이 잘못했든 매수인이 잘못했든 간에 받았던 계약금은 당연히 이자까지 쳐서 어떻다 반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뒤지게 설명했는데 잘 안 나와 이 파트가.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바로 합의 해제라는 개념의 출제 포인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요 이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일방 당사자가 의사표시 하게 되면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제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종이에요. 상대방 의사는 중요치 않아 해서 일방이 이렇게 해제권 행사하면 그대로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 있죠. 갑과 을 사이에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상태에서 자 중간에 이 계약을 우리 그냥 무효로 처리를 하자라고 쇼부를 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소유 3억짜리 부동산 주택을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야. 그런데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집값이 한 달 후에 잔금 치기로 했는데 집값이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안 팔았으면 좋겠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잔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융통하게 좀 곤란한 상황이 있다거나 또는 더 좋은 물건이 발견돼서 나 지난번 저거 3억 괜히 샀어 라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그럼 우리 없던 걸 하자라고 하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합의 해제. 그래서 해제권 행사는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만 해제권 행사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양쪽한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쇼부를 치는 거 이걸 합의 해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한 유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자 원상 회복의 문제. 그래서 이자까지 어떻다 지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따로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개를 전혀 별개의 문제로 가자고 그랬어. 근데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따로 이 특약이 없는 한 어떻다? 이자 등은 어떻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분명히 두 사람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약을 통해서 정리를 했겠지만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자까지 어떻다?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할 것. 그리고 나서 따로
사유의 손해배상도 다 청구할 수 없다. 이건 일반 당사자 귀책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 지급 의무 없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의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갑시다. 해제권 행사 전 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되고요. 원래 최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자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이행 불능, 정기 행위 등이 있으면 굳이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가 됐을 때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이 법률 관계 정리하는 거 원상 회복의 문제, 원상 회복 동시행 관계가 되게 될 텐데 이자까지 돈 받았던 놈은 토해내야 된다. 대신 자 손해배상, 손해를 입은 해제권 행사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랑 바로 비교하는 게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또 손해배상도 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문제 대부분은 이 얘기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해서 이자 지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요걸 가지고 거의 다 문제 구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의 해제도 그렇고 나중에 합의 해지도 결과적으로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년 동안 3번 나오거든. 3번 다 답으로 구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이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해제와 합의 해제의 관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받는 제3자, 겁나 중요한 주제. 이건 단독으로 내는 문제가 되겠고 교환계약 파트에서 출제할 수도 있겠고요. 매매계약에서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대가리 따서 한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자 해제 전에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게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리구조야.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다. 자 갑하고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런데 자 이때 을한테 먼저 등기가 넘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금은 2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먼저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던 사안이야.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이것을 소유권을 이전을 해준 경우 등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2달 후에 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이 뭘 한다? 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해제권 행사가 있게 되면 다 계약 체결 시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병한테 팔아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미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 지금 계약자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은 2월 1일 날 체결되고 등기가 2월 1일 날 넘어갔어. 이걸 바로 3월 1일 날 등기를 또 넘겨버린 상태야. 그런데 4월 1일까지 을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을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럼 갑은 4월 1일 날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2월 1일부터 여전히 갑 소유가 되게 된다. 근데 그 사이에 병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지금 4가지 정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많이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배임 동시 이행의 항명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그냥 막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대충 눈치를 까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7년 동안 3문제인가 4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가등기를 마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채권자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전부예요. 보호받는 제3자 해서 지금 해제권 행사가 4월 1일 날 있게 되는데 해제권 행사가 4월 1일 날 있게 되는데 지금 3월 1일 날 병이 일정한 법률 관계를 맺었고 이 사람이 자 가등기의 가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소유권 이전기의 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압류의 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대항력의 대라고 해서 가등 압대 이렇게 외우시면 돼. 가등 압대는 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왔던 전부야. 보호받는 애들은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오늘 하나 외우셔야 돼. 그래서 가등압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되게 된다. 그래서 가등압대 그냥 외우셔야 돼. 가등압대 이게 하나하나가 다 어려워. 이 관련 법률 관계를 다 알아야 돼. 자, 가등기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가등기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지금 이제 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상태인데 병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병 명의의 가등기가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져 버렸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병이 먼저 가등기를 해버렸다. 그럼 가등기를 한 가등기 권리자 병은 언제 자 을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본등기하면 언제 가등기한 시기로 소급해서 자 순위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때 지금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X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 부동산 보니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나서 이 X 부동산을 보니까 병명의 가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랑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을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죠. 다시 X 부동산의 등기부 보니까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요. 현재 소유자 누구? 을이야. 그 다음에 지금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병 명의로 가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상태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해제돼서 소급해서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되게 되면 을에서 누구로 가야 돼? 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성 회복이 되겠죠? 그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갑으로 넘어가겠지. 근데 이때 만약에 병이 뭘 하게 되면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 가등기 순위에 소급해서 가등기 순위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먼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무효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라고. 이런 논리 구조로 가는 게 뭐라고요? 가등압대라는 얘기라고. 하나의 대표값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 가등압대라고 하는 거. 가등압대라고 하는 건 어떻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더 쉽지? 자, 지금 등기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자,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래서 이 계약은 나중에 해제가 되게 될 것인데 일단 먼저 을로의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을에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병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해제하더라도 이 병은 어떻다?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감료 채권자 좀 어려워. 그냥 대가리 따서 외워버려요. 감료 채권자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데 감료 채권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이런 논리 구조야.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뭘 했다고요?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주임법 등에 따라서 대항력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이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갑이 해제권 행사를 하게 되면 소유권 누구한테 다시 돌아간다? 갑에게 돌아가겠지만 임차인은 같이 따라가는 거야.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원래 소유자한테 나 임차인 대항력 갖췄으니까 보호받는 제3자야. 그래서 난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압대는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 자, 이게 이제 해제 전에 계약 해제권 행사하기 전에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 그 다음에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 요건 좀 어려운데요. 자, 해제 후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 몰랐던 경우로서 자, 해제권 행사한 사람과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 관계를 맺었을 때 이때 바로 어떻다? 이 사람은 바로 보호받는 제3자. 근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가등압대. 자, 하여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버리시고 가등압대. 자, 그럼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해제권 행사 전원에 대해서 행사한다. 자,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는 상태, 이행 불능이나 혹은 정기 행위 등에 있어서는 굳이 최고권 행사하지 않고도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원상 회복의 문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될 것이다. 그 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비교할 주제가 바로
이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문제에 있어서 합의 해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 이자 지급할 필요 없었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 한편 해제권 행사가 이루어진 후에 지금 이제 원상 회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보호받는 제3자 계약 해제 소급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 누구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가등압대 가등기 권리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자 소유권 이전기를 완벽하게 마친 사람 그다음에 가압류 채권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은 어떻다 완벽한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이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 1,000원이라고 하는 두 번째 최고 필요 없는 게 바로 정기 행위하고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이슈 원상 회복 문제에서 이자 차이 되는데 이건 직접은 안 내고 항상 합의 해제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자, 손해배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올 텐데 합의 해제에서 역시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소급해서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호받는 제3자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가등압대 이 아이는 어떻다? 보호받는 제3자의 범주에 해당이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요 정도 주요 이슈. 그 다음에 바로 계약의 소멸 중에서 계속적 계약과 관련한 해지라는 개념을 체크해 드립니다. 해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장래유라고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거 해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 그리고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했을 때부터 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게 장래유.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똑같은 구조야. 해제도 상대방이 열으실 때 그 전원에 대해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해지권도 다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왜? 어찌 됐든 장래효이긴 하지만 이 법적 효력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게 계약이 나래가 됐다는 사실을 알면 당황스럽잖아. 그래서 해제권도 해지권도 전원에 대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특히할 만한 쟁점 장래효라고 하는 거. 이것만 하나의 쟁점이 되는 거죠. 그 외에 해지권 행사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해지는요. 논리구조가 좀 특이한 것이 해제는 일반 당사가 잘못해야지 뭘 할 수 있다?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등기를 넘겨주지 않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 행사할 수 있지만 해지라고 하는 것은 꼭 잘못을 해서 해지하는 것은 아니다. 뒤에서 임대차 볼 때 보시겠지만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 임대인, 임차인 각각 뭘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하면 6개월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지하면 얼마? 1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손해배상의 문제는 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일반 당사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뭐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를 했다 등이 해서 손해가 있게 되면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합의 해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계약을 합의 해지했다라고 하면 이것도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굳이 이자 등은 어떻다? 지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요즘 문제가 합의 해제 이자 지급할 필요 없다. 합의 해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으로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역시 당연히 지금 계약이 합의 해지가 됐을 때는 당연히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간단해요. 그래서 1,000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약의 소멸이라는 주제 잠시 끊었다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